저는 2020년 부산글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이명훈입니다. 20년도 등단 당시에 제가 꽤 고령층이더라고요. 근데 다행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보다 연세가 좀 더 있는 분이 있어서 사실은 좀 안심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20년도에 등단하고 21년도에 아르고 창작 지원금이 선정이 됐고, 그걸로 22년도에 첫 시집 우리의 컨트롤 꼭 귀여 반반을 이렇게 출간하게 됐는데, 감사하게도 그 첫 시집이 이 문학 나눔도서로 선정이 됐어요. 제가 사실은 시민이긴 하지만 뭐라고 하죠? 제가 마이크 울렁증이 있습니다. 네, 아니, 마이크 울렁증은요, 아나운서가 직업인 저를 빼고 모두에게 있습니다. 예. 제가 이 페이퍼를 해봤으니도 떨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지 않는 게 오히려 더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눈을 바라봐 주십시오. 예. 중고신, 네, 중고신인이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났습니다. 갑자기. 네, 중고신인. 네, 중고신인입니다. 사실은 20년도에 등단을 해서 22년도에 첫 시집을 냈으니까 2년 만에 내서 빨리 낸 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제가 2007년도에 모 문예지로 등단을 했어요. 2007년도요? 네. 예. 그래서 중고신인이라는 네, 표현을 중고신입니다. 쓰셨군요. 예. 그래서 2년 정도 조금 활동을 하다가 제 개인 사정에 의해서 긴 좀 공백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19년도에 다시 시를 쓰기 시작해서 신춘에 다시 도전을 했고요. 그게 20년도에 그러니까 신춘 등단으로 해서 제가 중고 신인이 된 거예요. 말씀해 주셨지만 좀 중간에 공백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다시 시로 돌아오신 거잖아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어떻게 하면 또 다시 시로 돌아오게 되셨을까요? 공백 기간 동안에 제 안에 어떤 갈증, 갈망 이런 게 많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처음 시를 시작한 거는 시가 아니라 사실 소설이었었거든요. 소설로 시작하셨어요? 네, 소설의 뜻을 두고 있었고 소설을 도전을 하고 했는데, 주변에서 소설 쓰는 데는 시 작업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를 좀 한번 건드려보자 하고서 살짝 발끝을 담갔는데, 그 발끝 담근 게 지금 첫 시집을 내고 오늘 이렇게 북토크까지 하는 시인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좀 살짝 발 닦아봐야지 했는데 책까지 내시고 이렇게 부득부득 하시고 시가 작가님과 잘 맞는 연이 아닐까요? 그만큼 시에 어떤 마력이 있는 거겠죠. 네. 네. 시와 작가님이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긴 게 아닌가 하는 네. 생각도 운명입니다. 네. 시가 운명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 작가님의 등단작은 도서관의 도서관이잖아요. 네, 저도 그 시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작가님. 보면 저는 그 도서관의 책상은 오래된 시계를 풀고 라는 시구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작품도 이 책에 담겨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시를 쓰게 된 일종의 에피소드라면 에피소드인데, 제 오래된 지인 중에 서울에 살고 계신 시인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그러니까 서울은 역시 문화도시에 맞는 게 고급 무료 강좌들이 많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그 강좌들을 듣고 저에게 전화로 들려주세요. 본인이 알고 있는 거를 누군가에게 얘기는 하고 싶은데 그런 얘기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주변 지인들은 전부 다 유흥으로 남은 생을 즐기는 그런 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급 강좌의 내용들, 뭐 괴테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화가라든지 그런 대상들의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것들을 들려준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런 전화를 통해서 들려주면 저는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전 정말 즐거웠어요, 그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어느 날 임시 노인이 죽는 거는 한 개의 도서관이 사라지는 거라 같은 거래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그래? 와 이거 시다 시 하면서 제 머릿속에 꽥 해놨습니다. 노인이 죽는 건 하나의 도서관이 사라지는 일이다. 네.
근데 어떤 의미일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노인 우리가 뭐 70대고 80대서 그냥 죽는 거는 한 생의 마감이긴 하겠지만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서는 정말 한 개인의 생의 마감이거나 아니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쌤이 말하는 거는 분명히 도서관 같은 삶을 산 그런 생을 말한 것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말 도서관의 도서관이라는 제목도 그때 정말 그 시를 정말 좀 쉽게 썼습니다. 그렇게 신춘에 도전을 한 시가 그게 등단이 되고야 말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든지 너무 힘주고 너무 고민을 많이 한 것들이 풀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힘을 빼고 마음을 쉽게 먹었을 때 좀 잘 이루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시작업을 하면서 느낀 게 지금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맞아요. 이거 어려운 주제라고 하더라도 정말 어렵게 막 가려고 하면 더 안 풀리더라고요. 쉽게 가요. 그러니까 시는 쉽게 가야 되는데 사실 일반 독자들 입장에서는 시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 독자들에게 이제 시의 장벽이라고 해야 될까요? 눈높이를 조금 낮출 수 있는 방법 혹은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시를 직접 쓰시니까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해주실 수 있는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 독자로서의 눈높이인가요? 아니면 저자로서의 눈높이인가요? 독자들에게 저자로서 시가 좀 너무 어렵지 않다 혹은 누구나 시를 가까이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지. 글쎄 저는 이제 일단 쓰는 입장에서는 독자분들께 시를 첫눈에 그러니까 한눈에 딱 쉽게 오는 그런 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저도 시인이지만 사실은 그 어떤 시를 다른 시인분들의 작품을 읽을 때 쉽게 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독자들이 어떤 시를 선택을 한다면 먼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집어들었을 때 이거 참 쉽게 오는구나 라는 그런 작품들을 먼저 찾아서 읽고 다른 다양한 책들을 접근을 한다면 좀 더 쉽게 다가가겠죠. 맞아요. 처음부터 너무 좀 내가 너무 난해하다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들만 접하다 보면 뭐랄까 좀 친숙해지기가 어렵잖아요. 제 시집도 더러 좀 어렵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일집도 그렇고 지금 이후로 쓰는 작품들도 그렇지만 그 사유라는 거를 늘 저는 잡고 놓지 않고 있거든요. 편하게 주변에서 일어나는 서사나 아니면 생활시, 체험에서 오는 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접근은 쉬워요. 그런데 저는 사유는 꼭 모든 시에 사유는 꼭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쓰고 있기 때문에 좀 한 번에 단번에 읽히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도 좀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각 시인마다의 어떤 특성이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쉽게 쓰려고 사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라는 것이 아무리 쉽다고 해도 쉽지 않은 게 또 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쉽지 않아서 또 매력 있게 또 시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사실 그 전에 이제 우리 정소 작가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시는 참 난해하면서도 매력이 있으면서도 그래서 작가님도 시라는 장르에 좀 푹 빠지신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네. 소설은 말 그대로 물론 거기도 압축은 있지만 푸는 매력이 있는 거잖아요. 문장에 푸는 거. 네, 시는 정말 압축입니다. 바로 그 매력인 거죠. 그리고 감각적인 언어, 그리고 표현력. 그 대단한 일을 우리 또 작가님이 하고 계시는데요. 작가님은 어떠세요? 시를 쓸 때, 글을 쓸 때 나는 좀 이렇게 쓰는 편이다 하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딱히 정해진 건 없고요. 뭐 일종의 예를 들어 모티브를 어디선가 찾는다 한다면 저는 전방위적으로 먹잇감을 찾습니다. 전방위적으로 먹잇감을 찾는다. 네. 시 먹잇감, 모티브가 될 만한 그런 먹잇감은 저한테는 뭐 가린 거 없습니다. 늘 모든 감각을 열어놓고 어떤 소설이든 영화든 미술이든 그림이 미술이네. 에세이 아니면 다큐 뭐 이런 걸 통해서
전방위적으로 다 늘 열어놓고 먹잇감을 찾고 있기 때문에 딱히 어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더러는 제가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또 제가 한 말에서도 그 시어가 나오거나 어떤 표현 같은 거를 또 나오게도 되더라고요. 제 시집에 있는 인문이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과를 먹지 않는 것은 꽃이 예뻐서라고 말하는 남자처럼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제가 한참 전에 어떤 여러 사람이 밥을 먹는 자리에서 어떤 젊은 남자가 연근을 싫어한다고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연근을 싫어한다고 말하지 말고 연꽃 예쁘잖아요. 꽃이 예뻐서 연근을 안 먹는 거라 이렇게 좀 멋있게 표현해봐라.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속으로 이거 신데 이거 대신 써야지. 제가 그렇게 또 킵해놓고 그거를 연꽃이라고 하기에는 시에 그래서 사과라고 이렇게 해서 인용을 한 그런 시도 있습니다.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일상 속의 전방위적인 것들, 그러니까 대화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시로 탄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좋습니다. 2023년에 문학나눔 도서 보급사업 선정 도서로 이 책 우리의 커튼콜은 코끼리와 반반이 선정이 됐는데요. 좀 어떤 느낌이셨나요? 그때 저도 문학나눔 도서가 있다는 거는 알고는 있었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까지는 모르고 있어서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출판사 관계자한테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그 연락을 받을 당시가 제가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을 때였어요. 첫 시집을 내고 얼마간은 정말 세상이 저를 향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세상이 저를 향해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붕뜬 마음으로 지냈는데 정확하게 딱 한 달 됐을 때, 한 달이 되고 나니까 이제 현실에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뭐 시집 좋다, 뭐 시가 사유가 있어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은 있었지만 청탁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원고 청탁 같은 것들이 올 줄 알았는데 주변에 청탁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때 제가 잘 몰라서 그랬던 건데 10월 30일이었어요. 제 출간일이 10월 30일입니다. 그러면 11, 12 연말이잖아요. 연말에는 청탁을 거의 안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시집 출간이 됐다고 해서 바로 그 청탁이 막 들어오는 건 아닌데 저는 그런 것들을 그 당시에는 잘 몰랐었기 때문에 시집만 내면 막 사방에서 이 청탁이 올 줄 아셨나요? 철이 없었던 겁니다. 네. 그렇게 그래서 청탁 전혀 없고 그래서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었는 데다 또 얼마간 지난 다음에 이제 판매 부수가 궁금해지는 겁니다. 시집 판매 부수가 제 시집은 과연 몇 부가 나왔을까? 근데 제 시집이 페이스북에 인플루언서인 김미옥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그 많은 후보 책들을 제껴두고 제 시집을 먼저 읽고 리뷰를 달아주셔서 짧기는 하지만 굉장히 이슈가 됐던 그런 적도 있고 해서 저 나름대로는 시집이 좀 팔렸겠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숫자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팔렸겠지 하는 생각에 출판사로 질문을 했는데 와우. 그 부수를 알고 나서 제가 정말 이렇게 서 있었다면 무릎이 탁 꺾일 정도로 판매 부수가 너무 저조했습니다. 너무 저조했나요? 네, 몇 분인지 묻지 않겠습니다. 예. 차마 말 못합니다. 절대 말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 제가 굉장히 절망을 하고 있었던 시점에 그 도서 선정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때 제 기쁨이랄까 이런 거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도서 선정으로 인해서 판매 부수가 갑자기 월등하게 뛰어오른다거나 오르거나 하진 않는데 제 마음의 어둠은 적어도 가셔지고 걷어줄 수 있는 그런 희망의 빛이 됐습니다.
사실 이런 문학나눔 도서보급 사업에 책이 선정이 된다는 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갑자기 부수가 올라가는 일은 아니지만 내가 쓴 글이 어딘가에서 읽히고 있고 증명받고 있구나라는 거에 대한 느낌 때문에 작가에게는 또 굉장히 큰 힘이 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제가 판매 부수 소식을 듣고 제일 미안했던 게 출판사였어요. 출판사에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근데 그 선정록 소식에 출판사에 다행히 좀 덜 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청탁 얘기 아까 했는데 그 작년에 그때 그 청탁이 안 한다고 제가 좌절했던 게 어리석었던 겁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는 그게 안 오는 것들인데 올해 청탁이 많이 사실은 들어와서 제가 상반기에 발표를 참 많이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작품 집필하시면서 뭐 여러 과정을 거치셨을 것 같습니다. 뭐 생각나는 에피소드나 좀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그 시집에 대한 어떤 특별한 에피소드는 없는데 물론 아까 이제 작품 한 편 한 편의 그 에피소드는 약간은 있는데요. 아까 이제 도서관의 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런 에피소드로 인해서 만들어진 작품이고 또 인문이라는 그런 시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에피소드까지는 아니지만 제 작품에는 유명 작가나 화가나 영화나 이런 것들에서 가져온 인용 표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그 프리다 칼로의 말을 인용한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기토레 크리세라는 작품에 그 프리다 칼로가 말한 그런 내용인데요. 슬픔을 익사시키려 했는데 이 녀석들이 수용하는 법을 배워버렸어 라는 그런 표현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프리다 칼로의 그 일대기를 다룬 책을 보다가 그 문장을 발견하고 정말 전율을 했거든요. 이거는 제 시 꼭 써먹어야 되겠다라고 아니 슬픔이란 거를 어쩌면 그렇게 품격 있게 이렇게 돌려차기 하면서 그런 깊이, 슬픔의 깊이를 그대로 다 전달할 수 있는지 그 프리다 칼로만이 할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인용을 했는데 일종의 애착 인용급 뭐 그런 거요. 뭐 그렇습니다. 딱히 작가님이 굉장히 좋아하고 애착하는 문장이 프리다 칼로의 그 문장이셨던 거군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또 시가 탄생이 됐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글이라는 것들은 서로가 서로의 문장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렇죠. 작가가 작가에게, 독자가 작가와 독자가 다 유기적인 관계로 그렇게 읽고 쓰면서 관계 맺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은 시를 쓸 때 좀 어떻게 작업하세요? 저는 이제 특별한 어떤 루틴 같은 것보다는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직장을 다니고 계세요? 네. 그러면 퇴근 후에 글을 쓰십니까? 네, 퇴근 후에 쓰고 뭐 주말에 쓰고 하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일과 글을 병행하는 삶이? 네, 좀 시간이 많이 쫓기는 편인데 또 한편으로 시간이 조금 여유로울 때는 제가 또 너무 느슨해지고 긴장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뭔가 쫓길 때 뭐 긴박하게 쫓기고 할 때 더 작품이 더 잘 나오는 어떤 기이한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에 너무 공감하는 게요. 글은 사실 마감이 쓰게 하거든요. 네. 마감이 있어야 글을 마감할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네. 실례지만 혹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은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제가 이 시간이 많이 쫓긴다는 게 또 하나 그 시 외에 다른 글 작업도 하고 있거든요. 장르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외부에서 의뢰를 원고료를 받고 다른 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와 마감이 쓰게 하죠. 글을 입금. 이 고려와 마감 그리고 독자 그 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 외부 글을 본 어떤 글이 쓴 게 있는데 그 모 기관, 공공기관에도 백서 작업도 했고 그리고 전투공예 작가들의 전문 내용, 각 장르마다 전문 내용 이런 것들도 정리를 했고 얼마 전에는 그 모 기관의 아카이브 작업을 또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업하고 또 그러니까 제가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문우들이
오늘 같이 동행해준 이은정 시인이라고 그 시인과 또 다른 문화하고 같이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주 1회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도 써야죠. 또 직장 다니죠. 제가 또 퇴근하면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늘 시간에 사실 쫓기고 있습니다. 갓생 살고 계시는군요. 갓생 네. 아십니까? 네. 요즘 말로 갓생 살고 계시는 우리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갓생을 살면서 일도 하고 막 스터디도 하시고 시도 쓰고 지칠 때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럴 때 좀 어떻게 해소하고 좀 쉬어가는 편이십니까? 저는 스트레스를 아까 전소 작가님처럼 멋지게 여행도 다니고 뭐 음악에 맞춰 춤도 추고 뭐 이러지는 못하고요. 전 잡니다. 자는 거. 자는데요. 네. 제가 원래 30, 40대까지만 해도 잠이 없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50이 넘으니까 잠이 정반대예요. 나이가 들면 잠이 뭐 준다고 하는데 왜 저는 더 잠이 듭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쌓이면 저는 잡니다. 자고 일어나면 좀 해소가 되는 편이세요? 말끔해져요. 아, 너무 좋네요. 네. 푹 주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을 때. 네. 좋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최근에는 좀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제가 멍때림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은. 멍때림이요? 네. 네. 제가 잠이 많아져서 그런지 그 멍때림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는데요. 제 1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어렵다는 그런 어떤 평들도 있고 그래서 1집 이후에는 좀 편하게 접근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편하게 가려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 시집에도 이제 2집에는 또 편안한 멍때림 같은 그런 시를 좀 써볼까 해서 특히나 또 멍때림에는 컨텐츠가 또 많더라고요. 아주 다양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작품도 그렇게 가깝게 한번 가볼까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다들 굉장히 바쁘고 치여 산다고 해야 될까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쳐 있는데 그래서 이 멍때리기에 대한 욕구도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대회도 열리고 막 그렇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는 봤는데 그 전남 완도군에 멍때리기 좋은 곳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관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작가님도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요? 몰랐는데 네. 가봐야겠습니다. 멍 때리기 좋은 곳 세 곳을 선정해 놨다고 하니까 그곳에서 또 멍도 때리고 그것이 또 이제 좋은 시로 탄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저는 현재는 잠멍 때리고 있습니다. 잠멍이요? 잠멍은 뭔가요? 잠자면서 멍 때리는 거. 그러니까 자는 거, 멍 때리는 걸 정말 관심이 많으신가 봅니다. 네. 자, 첫 책, 우리의 커튼콜은 코끼리와 반반. 자,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신가요? 시집 한 권을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누군가에게 전달한다는 건 쉽지는 않거든요. 그건 오롯이 저의 의도도 있긴 하지만 책이 일단 나간 순간부터 이제 독자의 몫이에요. 제가 시집을 통해서 굳이 뭔가를 전달한다고 한다면 뒤척임이요. 뒤척임의 그러니까 우리 생은 얼마를 살든 그 뒤척임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척임의 반복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뒤척이면서 좀 더 내 그 내면은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삶이 풍성해지기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편안한 뒤척임, 제 시집에는 뒤척임, 내면의 세계 그런 걸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후에 또 시집을 발간하시게 될 텐데 어떤 좀 방향성을 가진 시집을 내고 싶다라는 좀 생각이 있으신가요? 방금 얘기해 주신 것의 좀 연장선일 것 같긴 한데요. 네, 제가 좀 너무 이렇게 뒤죽박죽 막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집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편안하게 가고자 물론 그 한 번에 딱 읽어서 와닿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유예요. 사유. 네, 사유. 네.
사유는 제 1집에도 그건 분명히 어떤 하나의 주제로 있는 것이지만 그 2집에도 편안하게 읽히되 사유는 놓치지 말자입니다. 그래서 2집도 그런 쪽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읽히되 사유. 사유는 놓지 말자, 잃지 말자. 그 마음 잘 담아서 또 멋진 이 집으로 독자들과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시의 시작이 소설로부터 온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소설로도 소설집으로도 이런 북토크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뵐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지금 소설도 쓰고 계시는 건가요? 희망입니다. 아, 희망사이시군요. 그럼 이제 이 집 시집 그리고 이제 언젠가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앞으로의 작가님의 이름이 적힌 소설집까지 네. 또 잘 내실 수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뭐 참여해주신 소감이나 독자분들께 해주실 말씀 있으면 전원부 앞을 하겠습니다. 소감은 나눔도서 선점이라는 게 굉장히 전 처음에는 몹시 기쁘고 뭐 반갑고 이랬지만 또 시간이 지나니까 뭐든지 어떤 뒤에 책임이랄까 부담감 뒤에는 그게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도서 선정에 대한 선정해 주신 분들의 그 실망이랄까 어떤 그런 걸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가 더 좋은 작품으로 이 집을 후속작을 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명민 작가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